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양질의 글을 계속 읽는다는 게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 문제를 푼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른들이, 엄마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은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국어나 이렇게 문해력을 올리는 데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보시고, 문제집을 푸는 거는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는데 이 말을 되게 오래전에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자주 얘기하진 않아. 내가 이건 그냥 썰이야. 그냥 썰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 내가 재수를 했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재수를 한 다음에 물론 내 경험이지만 재수를 한 다음에 애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더 좋아해. 왜 그러냐면 그때 수능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왔거든. 근데 그 택시에 머리를 박고 택시 창문에 머리를 박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 왜냐면 그때도 시험 잘 봤어. 재수 없겠지만 국어 시험은 잘 봤어. 그리고 다른 것보다 국어 시험 잘 봤는데 그때 뭐를 얼마나 후회했냐면 공부를 많이 했거든. 공부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만 한 거야. 그걸 진짜 후회했어.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안 하고 어, 공부를 많이만 한 거야. 그걸 정말 후회했거든. 이게 내가 물론 공부를 진짜 안 했어.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막 올라. 성적이 좀 낮을 때는 진짜 공부를 조금만 해도 막 오르거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오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그리고 예전에는 10을 하면 10점이 올랐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노력을 들이면 10점이 올랐어. 근데 점수가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100을 해도 1점을 올리기 힘든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시험을 보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 거기 가서 이게 확인을 하는 거랑 또 문제집도 많이 풀었어. 많이 풀었는데 답을 잘 찾는 거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막상 그 수능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독서하는 거 중요해요. 독서하는 거 왜 중요해? 글을 읽어서 글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지금 문제집을 풀잖아? 문제집을 푸는 거는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글 속에서 찾아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읽은 거를 점수화시키는 연습도 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질의 글도 읽지만 점수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 물론 진짜 많이 읽으면 대부분은 가서 뭐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잘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내가 별로 공부를 만약에 못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나 공부 잘하네 이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런 게 있어. 근데 어 독서를 막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100%는 아니잖아. 100%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지. 100%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국어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읽은 글을 점수화시키는 연습, 공부를 잘하는 연습 같은 거를 좀 해놓는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걸 하면은 처음으로 전교 등수가 나오는 시험에 딱 맞닥뜨렸을 때 너네가 생각보다 좋은 등수를 얻잖아. 그게 진짜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 시험 하나에 목숨 걸기 위해서 이걸 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책을 읽을 거면 이거 뭐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하루에 이거 푸는데 진짜 한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근데 그거 해서 나중에 내가 이 정도 하루 20분의 노력을 들였는데 압도적으로 애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네? 하루에 20분씩 360일 하는 거 쉽지 않죠. 360일이 뭐야? 300일 하면 진짜 많이 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게 평생의 동력이 된단 말이야. 한번 딱 올라갔을 때 잘 떨어지지 않아. 특히 국어는. 나는 그래서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아침 10시라서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너네 진짜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시험에서 앞질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아직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한 소리야.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거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 말을 한다면 너네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말일 거야. 근데 너네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너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거든, 실제로. 그리고 지금 문제집을 풀면 뭐라고? 양질의 글을 읽으면서 점수가 되는 독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실제로 그렇고. 이 과학 지문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중등 0단계는 지문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지문이 어렵지 않은데 각각 그 분야별로 소재 특징과 문단의 그 성질들, 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를 익히는 과정이라고 했어. 포유류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떨까 했습니다. 동물 키운 친구들 있습니까? 선생님 무서워서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키워본 적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잘, 얘가 이렇게 보겠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겠지? 포유류가 바라보는 세상인데 처음에는 개를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개가 바라보는 세상은 지상에서 50cm 정도로 얼굴을 낮추고 이게 흉내를 내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지? 특수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고도가 낮은 거야 시선에. 이 안경을 끼면 색 구별이 잘 되지가 않아. 우리 생맹인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어, 그 생맹이면은 그 초록색과 빨간색이 구분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신호등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그 뭐지? 거기에 맞춰서 끼는 그 렌즈가 있더라고. 그걸 끼면 그 구분이 되더라고. 그리고 30에서 60cm 거리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 주변이 거의 흑백으로 뿌옇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흑백으로 보이네요. 또 우리는 가까운 게 잘 보이잖아. 그지? 어, 또 걔는 빨강, 주황, 초록을 파랑, 보라를 같은 색으로 인식한대. 이거 세 개가 한 색깔, 이거 두 개가 한 색깔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파랑이랑 보라가 지금 내가 이렇게 썼잖아? 걔한테는 이게 지금 같은 색으로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이게 비슷한 색깔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빨강이랑 초록은 거의 보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색에 가까운데 같은 색으로 보인다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강과 파랑은 구별한대. 하지만 빨강과 초록은 구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실 걔가 보는 세계는 시각과 후각이 섞인 세상이며 걔는 냄새로 사람을 구별한대. 시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야. 그지? 이런 거를 읽을 때 이거를 다 지식 정보로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문자 정보로 처리하면 사실 조금 이해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오래 남겨놓고 싶으면 정보가 많아졌을 때 특히 내가 지난주에 이런 숙제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상상인데 글자 좀 이상하네요.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이미지. 쟤는 빨강, 주황, 초록을 구분 못하는구나. 빨강이랑 파랑 구분되는데 빨강이랑 초록은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약간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어, 상상하면서 읽는 거 안 되는 친구들 있거든. 진짜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읽어보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것도 어, 좀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고양이는 밤에 사람보다 훨씬 밝은 세상을 본다.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읽었어. 근데 이 문장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으래. 그럼 어떻게 읽으라는 걸까? 밤에 우리가 막 골목길 같은 데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 골목길 아니어도 돼. 그냥 길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사람은 까맣고 내가 골목길을 생각했던 이유는 거의 조금 더 조명이 없으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여. 그래서 막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막 가야 돼. 근데 고양이는 뭐야?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마치 적외선 카메라를 켜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고양이는 밤에 밝게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TV 화면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밝은 곳에서 본 고양이의 눈동자는 세로로 길쭉하지만 이게 만화가 가짜가 아니었네. 그지? 만화를 보면 고양이 눈이 이렇게 요렇게 약간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는 활짝 열린다는 거 보니까 뭔가 정확한 모양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크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밤이 되면 고양이의 눈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 눈의 면적이 넓어지면 빛을 많이 흡수하는 건가 봐. 그지? 밑에다가 밑줄 그었네. 또 고양이는 망막 뒤에 거울과 같은 막이 있어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빛까지 흡수한대. 그러면 밤에 조그만 빛이 있어도 사람보다 훨씬 많이 빛을 받아들여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때문에 밤에 고양이의 눈이 빛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문단들이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뭐로 연결돼 있어요? 인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쥐예요. 박쥐에 관련된 지문은 따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초음파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했어요. 이 능력은 시력이라기보다는 청력에 가깝지만 박쥐에게는 시력 이상의 역할을 한대. 놀라운 것은 자신이 만든 초음파를 구별하는 박쥐의 능력이래. 이 너무 신기한데 이거 생각을 해봐. 그 초음파 만약 선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수백 수천 마리가 동굴 안에 있는데 자기가 내뿜은 보낸 초음파가 막 엉켜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데 내가 보낸 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초음파만 정확히 구별해내는. 즉 다른 박쥐가 만든 소리를 듣고 착각하는 일이 없다는 거야.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런 거를 진심으로 신기해하면서 읽으면 내용이 까먹어지지가 않죠. 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거 재밌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솔직히 약간 진심이거든. 변태가 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약간 스스로를 약간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게 자꾸 읽잖아? 그럼 진짜 그게 재밌어지고 기억이 잘 나요, 얘들아. 그렇다면 파충류와 양서류가 보는 세상은 어떨까?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묶었어? 이만큼은 포유류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파충류와 양서류가 바라보는 세상이어서 크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파충류 중에서는 뱀은 아주 특별한 시력을 가지고 있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이 가시광선의 색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근데 뱀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봅니다. 뱀의 눈 아래에 특수한 신경세포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적외선을 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요, 여러분? 이게 여기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골레이 세포라고 한대요.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어. 골레이 세포라고 한대. 그다음에 양서류인 개구리는 회색으로 뒤덮인 세상을 본대. 개구리는 눈이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는 사물만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코앞에 파리가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 파리가. 그러면 알아채지 못한대. 그러나 얘가 어때? 움직이면 회색 세상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파리를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각적인 거에 대한 거는 이런 내용도 자주 나오지만 이런 내용이 한 10, 20 정도 나온다면 우리 눈 안에 구조 있죠. 그 여러분 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눈 안에 구조, 시신경, 뭐 망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고 수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깊게 들어가면 거의 과학 지문 그 과학책에 있는 지문이 나오는 거거든. 과학책 그대로 교과서가. 그래서 이게 국어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국어는 글로써 뭔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떤 지문이 나오든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대. 인용한 부분이 없어. 그지?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되는 맞아. 뭐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분류되는 여러 동물들의 시각적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1번 틀리면 안 돼요. 발전하게 된 과정 안 나왔고 다른 감각보다 시각이 특히 발달한 원인 이런 거 나온 적이 이런 걸 분석한 적 없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렇게 틀린 걸 지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 그냥 정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했거든. 이렇게 지우고 이런 것도 잘 안 했고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막 분석한다든지 내가 절대 틀리지 않을 뭐 이건 아니야. 이것도 나중에 했던 것 같아. 절대 틀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뭐가 다른 건지 뭐 해석과 내 생각이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안 했었어. 그냥 많이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자꾸 여기서 전문가의 말 인용 나오자마자 지워야 되고 이런 말 자꾸 하는 게 지워내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야. 답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그게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개, 고양이, 박쥐, 뱀, 개구리 우리 읽었잖아? 생각납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을 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색이었어요. 그 개는 두 저금통의 색차에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 고양이는 밤에 사람보다 잘 본다고 했어. 그래서 맞아.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앞에 저금통이 있다는 거 인지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뱀은 특수한 신경세포를 통해 사람과 달리 저금통에 초록색을 사람과 달리라고 우리 지금 초록색 빨간색 보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4번 망언을 했어요. 사람이 구분을 못한다니. 우리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다음에 개구리는 저금통과 주변 사물을 모두 같은 색으로 인식했군 했군. 모두 회색이니까.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OX를 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아까 전에 계속 잔소리처럼 말을 했죠.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려면 되게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지만 이 두 가지 다 꼼꼼히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찾는 과정에서 지문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할지 좀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안 해가지고 열심히 다 빼기고 있는 친구 있는 거 아니야? 응? 이거는 꼭 배경 지식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고 여기에서는 우리 구별과 구분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구별은 뭐예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게 뭐야? 우리 구분하다, 구별하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말 같은데 밑에 거 같이 보고 난 다음에 볼까?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눈다. 그럼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죠? 이 두 가지에 이거 글자를 가려가지고 내가 지울게요. 응? 이거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눌 건지 기준을 정하는 거고 구별하는 거는 그냥 갈라 놓는 거예요. 그 전체에서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이런 미묘한 걸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 어젠가 어떤 엄마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어머니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 애가 어휘를 너무 모르는데 한자 공부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휘 공부는 국어 사전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한자가 뭐고 어디에 쓰이고 그리고 용례 그 예시 어디 예문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걸 1년만 하잖아. 안 찾아봐도 돼 그러면. 그 찾아본 것들은 기억이 되게 잘 나거든.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가 찾아본 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찾아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 뜻을.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단어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과학적 업적으로서의 수량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지문만이라도 푸는데 몇 분 걸렸는지 위에 쓰라고 했거든? 혹시 생각나니?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을 재기만 해도 점점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언젠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상태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 즉 측정을 통해서 뭔가 수량화를 하는 것. 이거 익숙하다라고 했어. 우리는 시계도 보고, 자도 재고, 온도도 측정하고 이런 게 일상화가 되어 있잖아. 근데 과학에서 측정을 통한 수량화가 중요한 까닭은 이유는 그게 기준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통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수학 시간에 통계 배우죠. 아직 통계 안 들어갔나? 중학교 거 예습한 친구들 통계 배웠을 거야. 그러한 측정의 결과들은 모두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를 통해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AI도 결국엔 통계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축적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뒤에 이만큼이 다 뭐다? 이걸 1분 단위라 치면 2, 3, 4문단, 이 세 문단이 다 예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 측정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거.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온도, 속도 이런 것 전만 해도 측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측정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 측정의 대상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도는 차갑거나 뜨겁다고 하는 개념만 있었대. 차가워, 뜨거워 이렇게 말하는 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숫자로 어떻게 해? 수량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건 느낌이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 전부 인과로 연결돼 있어. 과학이라고. 그지? 그러다가 유럽의 과학자들이 1600년경에 온도계를 발명했고 오랜 연구 끝에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온도의 개념이 수량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었다 했습니다. 어딘가 그 과학지문 통합사회 통합과학지문이 있는데 갈릴레이 온도계 뭐 그런 걸 읽었거든. 근데 여러분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문제집이 꼭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게 수능 모의고사 나왔던 기출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초등학교 문제집도 좀 구성이 되거든. 교과서랑 이런 거 바탕으로. 그래서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그 말은 뭐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거나 시험을 보는 것도 여러분이 봤던 것 중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또 나오고 또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요런 내용도 다른 데서도 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중세 유럽의 과학자들은 속도가 수량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대. 어떤 물체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는 질적인 거지 양적이 아니다 이런 거. 이게 말이 어렵지 않니? 질적인 거랑 양적인 거의 차이는 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지나간 거리를 지나가는데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속력은. 그런데 중세 과학자들은 거리와 시간은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리는 눈앞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시간은 거리와는 완전 다른 속성의 것이라는 거지. 그중 하나를 다른 하나로 나눌 수 있냐? 성질이 너무 다른데, 그래서 속도라는 값을 측정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럼 현대인의 생각과 중세 과학자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조한 거죠. 음? 또 다른 예로 광우량을 생각해 보자. 세종의 업적 중 하나로 추구기 발명이 있는데, 자, 이 추구기는 빗물을 받는 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를 떼놓은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추구기가 위대한 발명품인 것은 비가 얼마나 왔는지 측정할 생각을 했다는 것. 어, 이것 자체가 획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스스로 만약 이거는 몇 개를 틀렸는지 매주 기록을 해야겠어. 자, 총 문제 45문제에 이번 주는 5개 틀렸고, 총 문제 45문제에 이번 주는 뭐 6개 틀렸고, 이거를 쭉 기록을 했어. 이런 측정할 생각을 했다는 거. 이런 게 획기적이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처음 생각한 건데,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 추구기를 표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국에 보냈대. 그럼 이게 전국 데이터가 나오잖아? 어? 측정을 통한 통계 자료를 수집한 거야. 어, 대단하죠? 세종대왕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었을까? 한글도 거의 혼자 만들었잖아. 비가 많이 왔다라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얼마나 왔는지 그 양을 측정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과학적 업적이라는 거야. 여러분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뭐 용돈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뭐 춤을 배운다던가 피아노를 친다던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선생님 피아노 치는 것도 선생님 몇 번 쳤는지 이렇게 줄구라고 하고 어디에서 자주 틀리는지 표시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표시하고 수량하고 수치화한다는 건 굉장한 발전이라는 거야. 이처럼 수량화는 과학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힘겹게 이루어 놓은 일이다. 사람들이 이 수량화 의미를 모르고 당연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대단하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가. 수량화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쓰기 싫어서 여기만 표시를 한 거예요.
뭐 이거만 딱 봐도 얘들아, 그래 전개 방식이었대? 어,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 온도는 원래 차갑거나 뜨겁다고 하는 양적인 개념이었다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이 문단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온도는 차갑다고 뜨겁다고 차갑거나 뜨겁다고 하는 개념이었지라고 그냥 되어 있거든. 이거는 질적 개념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수량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수량으로 정의돼야 양적 개념인데 수의 수량이잖아, 수량. 양의 수를 딱 하는 건데 이게 양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대놓고도 써 있나 한번 볼게요. 직접 경험한 온도는 느낌이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측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대놓고 질적 개념이 아니다. 양적 개념이다. 이런 거를 딱 찾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 2번 문제 같은 전개 방식 집중해서 보려고 앞쪽에서도 아예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때 사례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수량화가 과학적 업적임. 이건 뭐예요? 이 마지막 부분은 5문단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례는 몇 문단에 나와 있어? 2에서 3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1문단, 5문단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주로 5문단에 정리가 되어 있지. 그다음에 기억, 위대한, 어디에 위대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치구기가 위대한 발명품인 것은 여기에 위대한이죠. 이거 뭔가 대단한 업적이라는 건데, 어? 그래서 대단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고를 수 있는 답이 3번은 고른 친구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앞뒤에 무엇이 위대하다고 했는지 앞과 뒤에 문맥을 봐야 된다. 문맥을 앞과 뒤를 보는 거를 뭐라고 한다? 문맥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치구기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어. 치구기는 뭐 하는 거야? 뭔가 측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잘 되었다라는 뜻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종류의 것이.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휘 문제를 풀 때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나올 때 요렇게 나오거든. 앞에 무엇이 위대하다고 했는지 예를 들자면 요시 문제처럼 그 무엇이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찾아야 돼. 이거랑 비슷한 성질의 것을 해석해 놓은 것. 그걸로 언어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음. 나중에 이걸 한번 글로 정리해서 말해줘야겠다 싶기도 하다. 문서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어휘 문제 푸는 법을. 되게 간단한데 틀리면 너무 허무한데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근데 45문제 중에 2문제나 나오니까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게 없네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을 볼게요. 양을 세면 잠이 오는 이유. 난 솔직히 양을 세면 잠이 오는 거 뻥인 줄 알았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지? 이 질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질문을 읽고 약간 허무했어. 왜 허무했는지 읽으면서 얘기해 줄게. 봐봐. 사람의 뇌 속에는 뇌파가 나온대. 전기 신호의 뇌파가 나온대. 근데 이렇게 많이 칠하고 싶지 않았는데 설명을 줄줄 해놨더라고. 이게 원인이야. 뇌파가 나오는 원인인데 이 신경세포끼리 상호작용하면은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또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데 전기를 발생한다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전기 발생이 된대. 뇌파는 뇌의 활동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뭐에 따라서? 뇌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이거야.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진동수가 높고 편안할수록 진동수가 낮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해야 돼. 어. 뇌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여러 종류를 말했어. 내가 허무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감마, 베타, 알파,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세타파, 델타파까지 말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
베타, 세타파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이 불면증 치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약간 허무한 거야. 지금 이만큼을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요거 두 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메인이었다는 게 약간 속은 느낌, 읽으면서 속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말인즉 이 말을 웃기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이거 두 개였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만큼을 꺼낸 거야, 얘가. 자, 감마파는 뭐예요? 30에서 50, 그리고 매우 긴장하거나 복잡한 정신 기능을 수행할 때. 그 다음에 베타파는 15에서 30.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8에서 11을 할 때. 알파파는 주로 명상을 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오면서 뭐야? 점점 편안해지고 있어. 그지? 여기서부터 점점 편안해지고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두 개를 가지고 봤을 때. 최근에는 베타파와 알파파 이 두 개 사이에 SMR파라는 새로운 뇌파가 발견이 됐습니다. 얘만큼은 긴장 안 하고 그거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요거보다는 약간 긴장을 했어. 그 사이에 간단한 일을 간단히 처리할 때 전혀 생소한 일을 할 때는 감마, 조금 익숙해지면 베타, 완전히 익숙해지면 SMR파가 나타내는 거다. 자, 단순 노동이야. 아까부터 계속 봉투 붙이기 했어. 그럼 5시간 봉투 붙이기 하면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SMR파가 나오겠죠. 뭐 이런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SMR파가 지문을 읽으면서도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알파파보다 더 진동수가 낮은 뇌파는 수면과 이게 완전히 편안해졌나 봐요. 명상 아래는 뭐야? 수면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좋나 봐. 4에서 8 진동수를 가진 세타파는 졸음이 쏟아지거나 잠이 막 들려고 할 때와 같은 얕은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고 깊은 잠이 들면 뇌파는 더욱 느려져서 0.5에서 4Hz의 진동수를 가진 델타파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깊은 잠가 빠졌을 땐 델타파가 나오는 거네, 그지? 최근에 뇌파를 이용해서 불면증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 너무 당연한 말이야. 둘 중에 뭐를 높여야 불면증이 해소되겠어? 델타파를 높여야겠죠. 근데 불면증 환자들은 세타파가 높다는 거야. 그래서 뇌파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어, 뭐예요? 불면증 환자는 베타파의 비율이 높고 세타파의 비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어. 자신의 뇌파를 보여주면서 세타파를 늘리는 요령을 알려주고 이를 반복시키면 불면증이 개선된대. 이때 세타파를 늘리는 요령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거 반대로 읽었는데 여러분 알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읽었을 거야, 처음에. 나 처음에 진짜로 글 읽을 때 그렇게 읽었거든. 불면증 환자는 베타파의 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리고 세타파의 비율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잘못 읽었었냐면 난 이거 두 개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델타파와 세타파로 구성되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예상하고 읽고 들어갔거든. 근데 아닌 거야. 하나는 여기 베타파에서 왔고 하나는 여기 있는 세타파에서 온 거야. 그래서 잘못 읽을 뻔했거든. 근데 읽다 보니까 이상해서 돌아가서 봤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거를 가지고 읽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 대부분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타파 늘린 요령 알려주는데 그때 그 양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것처럼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린다 했습니다. 여기 잠이 오지 않으면 양을 세라. 뭐 했어요 이거? 인용한 거죠. 어, 이렇게 유명인의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야. 다만 이 사람들은 숫자에 집착해. 1 다음에 2, 2 다음에 3. 그래서 뭐 1200마리, 1300마리 이렇게 가는데 뭐에 집중해야 돼? 양의 이미지에 집중을 해야 세타파의 비율이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할 때는 머릿속으로 양을 계속 똑같은 양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졸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문제를 볼게요. 네,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잘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숙련도가 높아졌대. 숙련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뇌 활동이 점차 활발해집니까? 아닙니다.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기 때문에 5번은 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 연우 여기서 어떤 뇌파를 사용했을지 예상되는 키워드 부분에 제가 막 표시를 했어요. 자, 토론 수업 전날 밤에 어땠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베타파가 세타파보다 더 많이 발생했겠군. 불면증 환자랑 동일하죠. 이건 1, 2, 3, 4, 5 맞네. 잘못된 문단 번호를 말할까 봐.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등교 전 연우가 명상을 했어. 자, 명상을 하면 어때? 뇌파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토론 수업 시간에 연우에 대해는 가장 높은 진동수의 감마파가 발생했겠군 했는데, 자, 토론 수업 시간에 매우 긴장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장 긴장했을 때 감마파가 맞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조금 익숙해진 수학 문제래. SMR파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까 단순 노동이 막 5시간 지속됐을 때 이제 그때 되면 SMR파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 SMR파 뒤에 알파파가 나오겠지? 완전 익숙해져도 SMR파가 나오고 알파파까지는 잘 안 나온다고 돼 있구나. 3문단에. 그지? 이게 가장 익숙해졌을 때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SMR파, 조금 익숙해졌을 땐 베타파니까 여기서는 베타파가 나온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점심시간 때 연우의 뇌파는 수업 시간대에 비해 그 진동수가 더 낮아지겠군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점심시간에 어땠어요, 얘가? 졸음이 쏟아질 정도였어. 그러면 더 낮아지겠죠, 수업 시간에 비해서. 다 맞았는데 여기만 베타파로 고쳐주면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됐다. 기억에 개선된다. 야, 이건 쉬웠어. 앞에 거보다 훨씬. 앞뒤에 있는 그 문맥적인 요소까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개선된다는 거를 바꿔서 썼을 때 개선된다랑 동일한 뜻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거든. 개선된다는 건 좋아진다는 거잖아, 어떤 부분이.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면 이걸 넣어서 읽어봤을 때 개선된다랑 동일한 뜻으로 바뀌는 문장을 찾으면 되거든. 근데 아까 앞에 거 같은 경우에 어휘의 뜻을 찾으라고 했을 경우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풀기가 더 힘들죠. 그랬을 땐 뭘 보라고? 앞에 쓰여진 단어의 성질을 보라고. 이게 어떤 내용의 것인지. 먹지 않고도 사는 바이러스.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 자,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랑 세균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물론 지금 이건 기억해서 푸는 지문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바이러스는 되게 단순해. 근데 얘는 생물체가 될 수도 있고 복잡한 무생물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왜냐? 이 이유를 말했어. 생물체의 특징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생물 세포에 기생할 때만 혼자 못 살아요. 기생할 때만 특징이 나타나. 얘는 혼자서 증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데 왜 숙주가 필요할까? 만약에 혼자 궁금해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 즉 숙주의 세포를 감염시키며 번식한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번식하는 과정이라서 그냥 한꺼번에 묶었거든. 바이러스는 숙주에 붙어서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 세포에 집어넣습니다. 지 거를 집어넣는 거야. 남의 둥지에 자기 새끼 알을 집어넣는 마냥. 그다음에 숙주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은 세포의 기능을 장악하고 자신을 복제하도록. 그래서 막 늘어나죠. 결국 숙주 세포는 이렇게 복제된 바이러스가 계속 불어나면서 세포막이 어떻게 터져서 파괴된대. 이러한 유전적 반란이 뭐가 번식하는 방법이야? 지금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방법 이야기했잖아.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방법이자 숙주 세포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파괴하는
방법이다라고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요. 사실 2번 문제 답이 바이러스 파괴하는 하면 5번이에요. 바이러스 이게 뭐 숙주세포를 복제하는 아닐 거 아니야. 지키는 완전히 아니고. 그다음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매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감기나 유행성 독감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어때? 여러분 그래서 감기약은 대부분 증상이 완화되는 약이지. 병,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약이 잘 없죠.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 뭐를 없애는 거야? 세포를 없애는 거야. 세균을 없애는 거야. 세포라니 큰일 나. 질병의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침 등의 작은 물방울이 바이러스가 섞여서 이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는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걸 비말 감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특히 바이러스 중에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호흡기로 들어오잖아. 흡입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껴요? 마스크를 껴요. 이 경우에 우리가 겪었던 폭발적인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못 가지 않았나요? 되게 치명적이었죠. 항생제는 생명체를 죽이는 약물이므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가 없어. 항생제 쓸 수가 없어. 그지? 바이러스에 맞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바이러스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백신 접종. 하지만 바이러스는 금방 조금씩 바뀌어. 변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돼도 변이가 일어나면 무용지물인 거야. 그래서 기존의 백신이 무력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무용지물이라고 한다고. 사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한 백신의 개발 기간이 길다 보니 얘가 전파가 다 되고 나서야 막 개발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감염이 안 되게 예방하는 거. 그래서 손 씻고 했죠, 우리?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백신 접종 그리고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아까 2번 문제를 읽으면서 풀었어.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와 파괴하는 이 있는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 중간에 집어넣는 거나 어휘 문제는 읽으면서 끝냅니다. 실제 시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자, 이거 풀었고 어휘 문제 뒤에 거 만약에 풀었잖아? 그럼 요거 하나 남거든. 글 다 읽고 나면. 그럼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죠.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음. 애기가 필기하는데 조는 줄 알았어. 근데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면 어때? 변이가 나타나지 않아? 변이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의미가 없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자, 이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개발하다가 백신이 개발되어도 그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다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줘. 전혀 상관없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가 읽고 알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 개발하다 뭐 이런 건 이야기 자주 하잖아. 자기 개발. 그럴 때 쓰는 게 이거고 여기서 쓰는 개발은 다른 한자입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다르죠. 응? 마지막 지분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91페이지 밑에 이것만 한번 표시해서 보고 갑시다. 91페이지 밑에 뭐뭐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복제력, 장악력, 통제력, 번식력, 침투력 다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 감염력은 안 쓰는 말이에요. 뭐 이게 힘력다잖아. 그래서 일부 명사 뒤에 붙으면 이것을 하는 능력, 이것을 하는 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전파가 되는 힘, 경제적인 힘, 군사의 힘, 생활해내는 힘 이런 식으로 그 력자를 붙이면 어, 이렇게 뜻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바이러스하고 전염병하고 뭐 난리 났네. 이거 하고 이 질문 조금 글의 문단의 구조를 파악을 잘 했어야 돼요. 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문단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내용이 너무 많게 느껴지거든. 이렇게 더 풀려져서 느껴지는데 정리를 딱 하고 나면 간단해요. 자, 이 처음 문단에서 전염병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일한 병균에 감염되는 거야. 이게 전염병이자 역병이라고 하죠. 인간의 역사에는 계속 대규모 전염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화제를 제시했는데 이 화제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문단의 구조를 잘 봐봐. 내가 여기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모를 쳐놨어. 근데 각 시기에 해당되는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그때 설치되거나 그때 사용했던 뭔가 의학 관련된 시설을 하나 얘기하고 요런 구조로 가 있어요. 시대 뭐라고? 여기 그냥 적어야겠다. 어떤 시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 창궐했던 창궐했다는 거는 그때 만연했다는 거야. 너무 한자어만 쓰나? 전염병, 전염병. 이 시대에 어, 창궐했다. 여기 또 사용하지 않은 만연했다. 이때 아주 유행했다는 뜻이에요. 해당 시대에 유행했다는 뜻이에요. 단어를 알아놓으면 좋겠어서. 전염병인데 전염염이라고 썼어. 전염병이에요. 미안해요. 전염병.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의료시설. 이거 세 가지를 언급하는 형태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고대 사회는 질진이라고 했는데 얘는 천연두야. 이건 신라 통일 전쟁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거나 이거나 뭐. 당시에 파견을 당나라 군인이 가지고 왔고 주기적으로 유행했어.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이렇게. 그래서 신라 인구를 크게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69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의과대학인 의과대학이에요. 의학이 설치가 됐습니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시대, 전염병, 어, 아니면 여기 이렇게 돼요. 시대, 전염병, 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려 시대에는 어때요? 장역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한 기운으로 인한 역병이란 뜻이래요. 고열, 폭풍, 설사. 장염 같지 않니, 장염? 응? 이게 유행을 했고 동서대비원이라는 의료시설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동서대비원은 의과대학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어. 근데 시설이긴 하잖아. 그지? 조선시대에는 팔인서로 동서대비원이 이름을 바꾸었고 사람들이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난 거야. 도시 같은 곳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어. 그럼 어때? 좋겠지.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자주 빈번해졌다는 거, 더 자주 전염병이 생기고 유행했다는 거야. 이때는 호열자, 콜레라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호열자가 뭐냐면 호랑이가 온몸을 뜯어먹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했어. 이거는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했습니다. 진짜 많이 죽은 거죠. 그다음에 18세기 후반에는 문호를 개방하면서 자, 여러분 문호를 개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외부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통로를 열었다. 역병의 전파 경로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러나 광해원이 설립되면서 민간요법과 한의학적 처치뿐 아니라 서양 의학적 대응책까지 사용하게 되었고 이때 의료시설은 광해원이네요. 의사들이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땐 대표적인 전염병이 하나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다양해졌다라고만 돼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접어들면서 항생제 사용이 보편화됐대. 그래서 전염병 사망 사례가 줄어들었고 그러나 인류는 20세기 후반 에이즈 이거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이번에 미국에선가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나왔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염병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으므로 전염병 퇴치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단의 구조를 파악했는지 내가 읽으면서 본인이 읽으면서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파악했다라고 하면 정말 잘 읽은 겁니다.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저걸 파악했으면 진짜 잘 읽은 거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동서대비원은 국립의과대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초로 설립된 국립의과대학은 심지어 의학이에요. 동서대비원은 뭐야? 가난한 병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어, 그 에이즈 그 백신 같은 거 개발된 거 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6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엄청 비쌌어.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 숫자에 약하거든.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에이즈 취약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좀 힘든 나라들 거기에는 저렴하게 이렇게 복제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고. 인류를 위해서. 되게 대단하지.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역병의 개념 정의하면서 화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그리고 기록된 역병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했죠. 유행한 원인과 역병 유행에 따른 결과, 몇 명이 죽었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고, 사람이 모여 있어서 빨리 번졌고, 막 다 써 있어. 시대별로 유행한 역병과 역병 퇴치를 위한 노력, 역병 퇴치를 위한 노력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의료시설을 통해서 언급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통 민간요법과 서양 의학적 대응책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 대조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억, 천연두로 추정되는 이건 천연두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되는 미루어 생각해서 판명함 이런 뜻인데 그런 거는 요 중에 어떤 뜻입니까?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셈 하는 건 아니야. 셈 하는 건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5분 쉬고 난 다음에 5분 쉬고 난 다음에 나 혹시 몰라가지고 뒷부분에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문법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문학은 좀 쉽거든? 여러분 문학 어려웠습니까 혹시? 뭐 흥부전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인류와 인류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인류라고 읽어야 되는데 표준 발음법 제20항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인류라고 하면 안 돼요. 인류라고 해야 된다라고 한번 읽어놓고 갑시다.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되죠. 문법할 때 외우면 되죠. 5분 쉰 다음에 문학을 하겠습니다. 문법도 하면 재밌는데 애들이 너무 싫어해. 5분 있다가 봅시다. 잠깐만. 시계를
좀 어렵다. 쉬운 거는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몰랐어. 얘들아, 안녕.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 소설인데, 소설 두 파트만 했어요. 데이 10이랑 11만 했는데, 여러분 요 전에 단계부터 좀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사실 소나기랑 고무신 내용을 너무 잘 알 거고, 소나기는 모르더라도 고무신은 접했죠. 흥부전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글이 좀 어색해. 왜냐하면 고전산문, 고전소설의 원문을 가져다가 사실 저 그냥 생 원문은 막 한자어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래도 어쨌든 원문을 가져다가 놨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죠. 자, 여기 앞에 내가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뭐 인물 사건 배경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넣어놨는데 그냥 여기로 바로 갈게요. 그리고 이 개념적인 걸 파악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그 앞에 초등에서 문학 소설을 배울 땐 내가 그런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이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생이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 다지만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해보자면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왜 배울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사실 소설이라고 하면 일부분이고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소설. 소설을 왜 배울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소설 왜 배울까? 응? 소설 왜 배울까 생각을 해보면 그 교과서나 교과 과정에서의 목표를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여러분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모든 인생을 살아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인생들을 보면서 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를 본다고? 인간사를 본다고, 인간사. 인간사를 본다. 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여러분이 만약에 문학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 특히 시를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 근데 사람이 이미 우린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이 바꿀 수 없어. 그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살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물론 부모님과 교과 과정에서도 배우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힘든 것도 겪을 수 있잖아. 우리도 살면서 힘든 걸 겪지. 뭐 지금 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은 친구들은 아직 없을 거라고 있나?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겪고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써내려 가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은 극복하지 않고 그냥 좌절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야. 이게 허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법한 것라는 뜻은 공감을 했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그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좋아요. '와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아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가 보라는 거지. 그럼 좀 재밌어. 어.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볼 필요는 없잖아 한번? 내 인생을 베타 테스트로 해 가지고서는 막 인생으로 실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아 이 사람은 이랬구나. 아 이때 이런 마음을 느꼈구나. 아 난 아닌데.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지.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그냥 이거는. 주인공을 중심 인물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근데 왜 중심 인물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제 문학 개념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문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어들. 이것들이 중고등학교 때 쭉 쌓이는데 이 문학 개념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말한 앞에 부분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말한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 내가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점수로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사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수월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의 성격과 개성을 파악하면 글쓴이가 소설, 극문학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수학의 개념 같은 거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왜 정답을 굳이 찾아야 될까? 난 약간 그렇게 어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왜 꼭 정답을 찾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어릴 때 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안 찾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본인이 약간 설득이 돼야지 움직이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정답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것도 그렇잖아. 왜 소설을 읽었는데 굳이 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내가 찾아야 돼. 그냥 내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되잖아. 그지? 그거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살잖아? 다 같이 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아 이 정도면 저 사람은 힘들다. 저 사람은 슬프다. 이 정도면 이건 기뻐하는 거다.' 라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정답을 찾는다는 거는 상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에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 실험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내가 거기 요구하는 거에 적합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걸 바탕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라는 게 과목이 있고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답도 여러분이 살면서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수월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점수를 높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좀 조금 더 성숙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살아가면서. 응? 여기서 배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어 주거든.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네, 선생님, 이 진짜 실제로 선생님 친구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친구 중에 공부를 기준으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엄청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 부모님이, 그러니까 네 명이서 타고 가던 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갑자기 일순간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동생과 자기만 남았어. 근데 이 친구가 친척 집에서 잠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서 살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아, 동생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공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난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고 그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를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결심을 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 상황 이런 걸 지금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배경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에 이유가 되어준다고 이거를 개연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개연성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말이긴 한데 그냥 들어놓으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경을 파악하는 법은 쉽습니다. 뭐 시간이 드러나거나 장소에 이름이 써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6.25나 뭐 일제강점기 이런 특정한 시기에만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 어, 뭐 일제천황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일제강점기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뒤에는 이거를 풀어놓은 거야 그냥. 저 소나기라는 것은 그이 소설은 황순원 작가의 소설인데 내용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단 소년과 소녀가 이 징검다리가 있는 개울가에서 만나죠. 만나는데 이 소녀가 계속 징검다리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어. 징검다리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여 있잖아. 응? 그러면 요 중간에서 이 소녀가 앉아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럼 여기 소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너무 못 그랬다, 그지? 소년이 건너가고 싶은데 얘가 막고 있으니까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못 건너가잖아요? 그럼 비켜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해. 물론 여기 숫기가 없다라고 써 있진 않아. 근데 얘가 계속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서 아 얘가 되게 아이구나 요즘 말로 MBTI 아이구나 내성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보고. 자 이렇게 행동을 보고 아는 것도 소설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 날 좀 늦게 왜 갔을까? 말을 못 하겠으니까 이 소녀가 없을 때 가고 싶었던 거야.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얘는 뭐야? 또 한가운데 앉아서 세수를 하고 있네. 어? 근데 얘가 이 다음 행동을 보면 왜 이러고 있는지 알아요. 말을 계속 안 걸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만 길을 비킬 모양인데 비키지를 않아. 그래서 소녀가 물속에서 하얀 조약돌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뛰어서 건너가면서 이 바보라고 하면서 조약돌을 던집니다. 이걸로 알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얘는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소년이 자기한테 말을 걸 줄 알았던 거야. 소년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말을 계속 안 거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 소녀가. 그래서 얘 바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얘한테 던진 건 아니지만 얘 쪽으로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걸어 뛰어갔어요. 도망은 아니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달려가는 거를 이 소년이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한참 안 보이니까 발돋움을 했을 때 발돋움 왜 했을까? 기다리고 있다. 이 소녀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저쪽 갈반머리 있는 쪽에서 갈 곳이 한움큼 움직이기 시작했어. 소녀가 갈 곳을 꺾어서 이렇게 안고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소녀가 움직이는데 갈 곳이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럼 소녀가 꽃처럼 보인 거지, 얘들아. 어? 약간 반했어. 그지? 반해가지고 소녀가 꽃처럼 보였어. 그래서 약간 둘이 이제 관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리고 이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소년이 조약돌 필요도 없는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녀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행동이죠. 자, 이렇게 개울가로 그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나왔는데 보이지 않았어. 다행이었다 생각했어. 왜 자기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어때? 가슴 한구석에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아, 이게 있다가 없으면 보고 싶단 말이지. 거기다 관심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앉아 물장난 치는 곳에서 자기가 이 소녀를 따라해. 그런데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소녀가 아니라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쳐서 싫었대. 자기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다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키웠다. 이것도 그 소녀 따라 하는 거지. 그러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대. 왜? 소녀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다가 달리다가 넘어질 뻔했어.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더 민망해서 더 빨리 달렸어. 그래서 지금 창피해가지고 약간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빨리 어디 숨고 싶거든. 메밀밭으로 막 달렸는데 미간이 아찔했어. 무슨 상황이야? 코가 찌르는 냄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코피가 난 거야. 그런데 코피를 그냥 한 손으로 훔쳐내면서라는 거, 코피를 그냥 훔쳐서 닦으면서 그냥 달렸대.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 소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 인물은 이 두 명이죠. 소년과 소녀고 배경은 뭐예요? 배경은 여기에서 개울가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지. 아니면 시골 마을 개울가. 그리고 갈 곳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가을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써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여기 써 있어서. 요건 안 써 있어서 쓴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약돌의 의미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아니지만 조약돌이 소년과 친해지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 조약돌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올 거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 여기서 중심 인물은 뭐다? 소년과 소녀이다. 답이 여기 있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개울가. 그리고 갈밭 사이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간적 배경은 언제다? 가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서는 특별히 갈등이 막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죠. 뒤에 문제는 굉장히 옆에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해설하기보다 중요한 것만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 틀린 뜻, 이게 틀린 이유 뭐 이런 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니? 세수를 하면 흰 얼굴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잖아요. 그냥 소녀의 행동을 따라한 겁니다. 그죠? 조약돌을 왜 집어넣었어? 소녀의 관심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3번 문제예요. 그 정도 표시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설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해설 중에 요거 아까 전에 별표 친 부분이 요거라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뒷부분 고무신을 볼게요. 고무신도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 바짝 5, 6단계 풀었던 친구들은 거기서 봤죠. 남이랑 엿장수가 나와서 어, 남이의 고무신을 남이가 식모살이 하는 집 애들이 엿 먹고 싶어서 팔아먹었어. 그지? 그래서 고무신 찾으러 갔더니 그 엿장수와 썸씽이 일어났어. 내 고무신 돌려달라고 남이가 막 화를 냈더니 무슨 고무신이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엿장수가 막 말을 하잖아. 그랬더니 어 그 내신 내놓소 하니까 잡아떼면 누가 속을 줄 아나 배 하면서 사투리로 말하면서 옥색 고무신을 돌려달라고 막 실랑이를 합니다. 그런데 남이 옷 위에 벌이 앉았어. 그래서 엿장수가 그 벌을 잡아주려다가 그만 남이 몸에다 손을 대는 바람에 남이는 약간 민망해했죠. 그래서 손에 있는 벌이 엿장수의 손을 쐈어. 그랬을 때 약간 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쌤통이다 이렇게. 그래서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서 킥킥하고 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웃는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엿장수가 여기서 또 반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뭐냐 살을 쏘아버린 벌이 꽁무니에 흰 실 같은 것을 달고 거추장스럽게 기어가 보고 있었다. 남이의 시선을 따라온 엿장수 눈이 이것을 보자 그만 억센 발로 이 벌을 밟은 거예요. 벌은 무슨 죄요, 그지? 근데 남이는 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벌을 쏘고 나서 이렇게 남이가 들어간 쪽 문을 바라보고 있는 엿장수까지가 이 우리가 보는 곳에 쓰여져 있는 장면이죠. 나중에 둘이 이어지지 않아요.
음. 남이가 아빠가 정한 집에 시집을 가야 돼서 이어지지 않는데 그때 이 남이의 고무신 그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엿장수가 다른 옥색 고무신을 사서 주는데 남이가 그때 떠나갈 때 그 신발을 신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엿장수한테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티를 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고무신의 앞에선 조약돌의 의미였다면 여기서는 고무신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무신은 남이가 아끼던 이기도 하고 남이와 엿장수를 이어주는 실랑이를 벌이니까 이어주는 원인을 제공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써도 괜찮아. 둘의 매개체, 둘을 연결시켜주는 거를 매개체라고 하거든. 뭔가 뭐를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걸 매개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무신이 그 매개체가 되고 있고 내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벌은 뭐예요? 벌은 둘의 갈등 관계를 갑자기 좀 분위기를 바꿔주는 벌 때문에 상황이 바뀌잖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내용상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 배경을 드러내는 말과 벌은 상관이 없죠. 벌은 그냥 둘 사이의 분위기를 약간 역전시켜주는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소재가 될 뿐이지 이거는 왜 배경을 드러내는 말일까, 얘들아? 이건 왜 배경을 드러내는 말일까? 사실 엿장수도 지금 찾아보면 어디 시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나머지 식모, 엿장수, 고무신은 그때만 있었다라고 해서 나머지 세 개는 시간적 배경이다라는 거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음.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중요해요. 여기가. 사실 이번 주는 그 소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주인공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역할에 따라서 주동 인물, 반동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하자면 주동 인물은 백설공주라고 할 수 있고 어? 백설공주한테 사과를 먹이려고 하는 그 왕비. 왕비가 반동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여기서부터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MZ다. 전형적인 꼰대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뭐야? 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야.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랬어.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가부장적인 시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졌어. 이런 건 전형적 인물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개성적 인물은 아 우리 엄마 아빠 나이 사람들은 대부분 꼰대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 MZ 같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 나이는 꼰대 나이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회사 상사가 다른 사람은 다 꼰대인데 우리 상사는 안 그래. 되게 생각이 트였어. 그러면 일반적인 그 세대의 무리와 다르죠. 그럴 땐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다 중2병에 걸려 있어. 중2들이. 중학생들이 다 중2병에 걸려서 막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이래. 그런데 어떤 애가 걔는 안 그래.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자기 막 주체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막 모범적인 생활을 해. 상대적으로 개성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전형적 인물은 전형적인 중2병.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성격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이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착했어. 근데 뒤에서도 착해. 그럼 이건 평면적이야. 이렇게 똑같은 성격이 그대로 가니까. 근데 입체적 인물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에 착했어. 착한 걸로 시작했는데 뒤로 가서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애를 유괴당한 거야. 그래서 흑화해가지고 우리 애를 유괴한 그 유괴범을 내가 잡아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잡으려고 막 흑화했어. 그러면 이게 착하다가 이거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흑화했다. 성격이 바뀌었잖아. 응? 성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말할 거야? 이 성격이 바뀐 것을 입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런 게 뭐예요? 문학 개념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런 단어들을 문학 개념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춘향이가 끝까지 변절을 안 한단 말이야.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평면적 인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춘향이가 저 생각해보니까 변사또님 수청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성격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지 않지 여기서. 고전 소설은 대부분 평면적 인물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이 춘향이고 어, 주인공의 의견에 반대되는 걸 자꾸 푸시하는 반동인물이 사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적, 공간적, 시대적 배경은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흥부전이 나오죠. 근데 흥부전의 내용을 나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할 의지가 그다지 없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는 그 뺨에 흥부 마누라가 그 밥풀 붙어 있는 주걱을 때려서 흥부가 아유 내가 가서 이쪽 마저 쳐달라. 내가 가서 이 뺨에 붙은 밥이라도 아이들한테 구경시켜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내가 여기에서 표시해 놓은 거는 별건 아니고 그냥 지금 흥부 맡고 있는 부분들이야. 형수나 보고 가려고 라고 하는 걸 보면은 형이 형수를 보고 가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 겁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흥부와 놀부. 그리고 놀부 안에 이렇게 중심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배경은 어때? 놀부의 집과 부엌으로 이제 놀부의 집에서 사실 부엌도 놀부의 집 안에 들어가죠. 놀부의 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놀부 부부는 흥부의 어, 요구를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아. 그지? 그래서 좀 그걸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해악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묻는 바는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 문제풀이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그 개념 정리하는 부분을 볼 거고 요거 아까 앞에 거 그대로 써놓은 거고 여기에서는 놀부네 집에 있다가 앞뒤 사는 양반네 갔다가 흥부네로 가죠. 그러니까 배경이 공간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시대적 배경도 뒷부분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 과장하고 있지. 되게 심하게. 어, 과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뒷부분에서 보면서 한번 볼게요. 과장 비유적 표현 사용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어딘지. 천군 만마가 달려오는데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터져나와 이런 게 뭐예요? 과장 이런 게 그지? 과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여기에도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됐고 여기 이건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 놀부가 이 와중에도 자기가 똥을 치우지 않고 500냥을 갖다 놓고 거름 장사들을 불러다가 치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잘했을 것 같아. 밑에 사람들을 부릴 줄 알잖아. 권선징악이 뭐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라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잘 안 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하고 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별표를 쳤어요. 소재의 의미와 기능은 시험에 꼭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고무신이랑 조약돌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동백꽃에 나오는 감자도 시험에 꼭 나옵니다. 동백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작가가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를 소재라고 하는데 어,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 속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점순이가 이 주인공 나의 턱 밑에 굵은 감자 3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야, 얘도 내 생각에 얘도 약간 민망했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너 집에 이거 없지? 라고 하면서 생색내면서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몰래 주는 거니까 얼른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관심이 있어서 이걸 챙겨온 거야.
그래서 준 거거든. 그런데 나가 이 "너 집엔 이거 없지." 이 말 때문에 사실 화가 나 가지고 안 먹는다고 막 밀쳐버리거든. 이 뒷부분 내용이. 그래서 이 감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소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주제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기도 하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없애기도 하고,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도 해. 그냥 요거 읽어 놓으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주로 물어보는 거는 주제와 관련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거나 사건을 암시할 때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읽으면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외울 필요까지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고전 소설의 종류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19세기 이전에 쓰인 그 옛날에 쓰여져 있는 소설들인데 제일 많은 게 영웅 소설이에요. 어떤 영웅의 인물의 일생. 그래서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지만 이 영웅의 일생을 그리는 일정한 구조가 있어서 이 영웅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 가장 많고 영웅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위기를 거쳐서 무엇을 남들이 못하는 걸 이제 이뤄내는지 이런 게 있고 가정 소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내 어떤 본처가 있고 처첩이 있는데 이 처첩이 이 본처를 질투해서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어떤 암투를 벌이는지 뭐 이런 내용의 가정 소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뭐 아내와 첩의 갈등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애정 소설은 취향점 같은 거고 우화 소설은 우리나라의 우화 소설은 뭐 그 이솝우화 같은 그 여우가 뭘 하고 이런 거보다 토끼랑 여우가 나와서 말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토끼랑 호랑이 이게 제일 자주 나오죠. 수군가 이런 거 거북이 나오고 이거 간 달라고 하는 거 토끼 간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화 소설이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우화 소설 중에 이게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수리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우화 소설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적강 소설에서는 적강이 무슨 뜻인지 알아놔야 되는데 적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녀나 뭐 신선 아니면 뭐 하늘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이 뭔가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을 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천상계와 지상계를 주로 나눠 놨을 때 천상계에서 지상계를 내려오는 이런 거를 적강소설이라고 합니다. 적강소설도 적강소설만의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지금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웅 소설이 자주 나온다는 거고 영웅 소설의 구조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천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자라는 단어가 왕을 뜻한다. 흥부전이요. 흥부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얘들아? 흥부전은 영웅이 나오지 않잖아. 애정도 나오지 않잖아. 흥부전은 가정소설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기 계몽, 아내와 첩은 아니지만 형제 간의 갈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조금 약간 뭐지? 기이한 일도 있죠. 뭐예요? 그 박씨를 물어다 주는, 은혜를 갚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천자라는 게 임금을 뜻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두고 나중에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둘 거지만 여기서는 천자가 임금이다 정도만 알아도 되고 유충렬이 적장에 머리를 베어 들었대. 느껴지죠? 영웅의 기세가. 그래서 이거는 영웅적 인물이 유충렬의 활약상을 그린 영웅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씨전 이런 것도 박씨가 영웅처럼 활약을 하잖아. 이것도 영웅소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거 소대성전 이런 것도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웅소설이죠. 나머지는 네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제가 음, 특별히 같이 풀이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거는 오늘 거보다는 좀 복잡해요. 흰 종이 수염 뭐 이런 거라 조금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지니까 다음 주 거는 좀 꼼꼼히 읽어서 해설이랑 같이 읽어서 숙제해오면 돼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잘했습니다. 안녕.